때 그 면접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네. 그 수학 공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물론 잘해야죠. 근데 사실 문제 직접 본 선생님들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어. 어때요? 서울대를 준비한다. 자, 문과. 이과는 뭐 당연히 잘해야 되니까. 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문제로 올수록 수능이랑 좀 달라요. 증명 문제 나와버리고 그리고 또 수능에서는 이제 어떤 시간 제약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내는데 여긴 다 안 돼요. 서울대 작년 문제 보면 계산이 엄청 길어요. 계산이 왜 길어야 될까요? 중간 과정을 못 그러니까 건너뛰지 못하게 하는 애들한테 교과서 배운 내용의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어. 이게 실제로 이제 대학에 가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몇 달?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10분 만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손이 나가는 게 보여요, 앞에서.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그 서서히 혼이 나가 애가. 수업을 해봐도 그 못 견뎌 하는 거죠. 네. 근데 2021학년도 서울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세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가 증명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거 안 해본 애들은 막판 일주일 연습으로는 솔직히 조금 쉽지는 않죠. 선생님 그러면은 서울대 인문계열이죠. 어차피 그 경상계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제시문도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학 문제죠.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두 문제 중에 하나는 제시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건? 제시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자료 같은 걸 좀 찾아보면은 풀이가 좀 나와 있긴 한데 풀이가 솔직히 그다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학생들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대답을 듣다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얘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건데 근데 이제 뭐 기존의 풀이나 이런 거는 되게 비슷비슷한데 그러면은 뭔가 다른 풀이를 접근을 하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수능에 나오는 제시문을 열심히 읽는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좀 결국에는 좀 독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는 그 긴 기간의 훈련은 사실 수능 끝나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단기간에 조금 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답안 연습. 일단 그거라도 해야지 비슷한 조건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가느냐, 안 안 해보고 해보고 가느냐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네.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대 같으면 녹화를 해보고 자신의 말투 그리고 예를 들면 실제로 학생들을 카메라 앞에 서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 가만히 무릎에 손을 얹고 말만 해요. 내지는 뭐 정신없이 이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 네. 저라도 그러겠어요. 저라도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카메라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익숙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옵니다. 오는 건 다 당연할 것 같아요. 집중적인 훈련이 지금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긴 기간으로 우리가 가르쳤을 때 보통 8에서 9개월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발표 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우리가 시험을 보고 일주일 내내 연습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평상시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데 7번 수업하면 그게 2달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했을 때 2달치를 넘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을 뿐 아이들한테 주면 흡수하는 능력은 또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이랄지라도 집중적으로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팁을 받으면서 훈련을 하면 충분히 오랫동안 하진 않았지만 그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는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우리가 제시문 면접에서 제시문을 보고 그다음 읽고 그다음에 정답으로 자기의 의견을 좀 표현해 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 정도는 다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리고 저기 뭐 서울대 인문계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이 아니고 수능과 다른 스타일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집중을 해가지고 2주 동안 집중적인 그렇지. 일주일 동안 그렇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음. 그리고 제시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최근 5개년 정도를 봤을 때 똑같은 주제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영원한 테마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관련된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짧은 기간이지만 효과가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것은 일단 비법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곧 공개하겠죠. 그렇죠. 짧은 기간에 저희가 면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출 문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사실 누구라도 다 야, 짧은 기간에는 기출 문제를 풀어봐라. 그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말 어떻게 좀 다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기출 문제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이게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그 대학의 지금 이제 선행 영향평가에 보면 이걸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알게 돼요. 그럼 평가의 방식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답안까지 오픈된 경우는 그건 장담하는데 절대로 시험 문제 다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 경향을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집중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하루 이틀 초반에는 반드시 기출 문제를 정복하고 가야 됩니다. 네. 하지만 후반부는 반드시 예상 문제로 가야죠. 그렇죠. 왜냐면은 기출 문제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도 일단 어떻게 그 답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면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문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자기는 너무 단순해서 사실상 세모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거대한 주제의 흐름은 몇 주제가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텍스트만 변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가지고 텍스트만 바뀌어서 2년 내내 내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딜레마 문제를 2년 내내 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학생만 몰라요. 학생만. 그게 같은 문제라는 걸 학생만 모를 뿐 사실은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 변동성의 경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시간을 배워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인플레이션 유형이 뭐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야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출 문제 풀이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어느 학교를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좀 읽어봐요. 그리고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학교에서 제시한 답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강사들이 답안을 만든 경우도 있어요. 조금 보고 뭐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답을 봐버려요. 근데 그거는 정말 나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정말 최대한 제가 말하는 최대한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최대한 내 생각대로 이런저런 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학 문제 같은 걸 푼다 하더라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뭐 몇 시간을 고민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고민을 하고 나서 학교 측 답안이나 강사가 제시한 답안을 봐야지 내가 어떤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생각했던 못했던 부분이 뭐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되 시간을 충분히 그러니까 그 바로 답안지를 보지 말고 네. 끝까지 답안을 혼자 유출해봐라.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예. 이제 일주일 뒤에 시험 볼 애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좀 주죠. 네. 하루는 하루. 절대 좀 바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제 말은 이제 뭐 수능 이전에 수능 이전에 수능 이후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공부를 그리고 이제 했다고 대학의 하는데 답을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대학의 답은 항상 좋은 답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대학 답을 대학 교수들이 성심성의껏 정리를 해가지고 내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답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학생 우수답이에요. 아무리 우수해도 학생이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 대학이 이런 짓을 할까라는 건데 굉장히 정밀하고 좋은 답을 실제로 만들어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외워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평가의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주관식인데 애들이 객관식처럼 대응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대학은 절대로 100%짜리 답안지를 인터넷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